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상담 사례인데요. 오히려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그냥 증여하는 경우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세의 70% 가격으로도 증여할 수 있다던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혹은 고가양도에 부당이익 계산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이 많게는 15년까지예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증여세 편 2부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열림세무회계사무소의 이상호 대표 세무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경력과 기업 실무 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이상호입니다. 저희가 1편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들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2편에서는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이전부터 문의가 정말 많았었어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 등 계속 가면 갈수록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뭐냐? 세금적인 규제입니다.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세, 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당장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축소,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면 플러스 10%, 플러스 20% 중과세율이 붙고, 종부세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보다 강화돼서 적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도 경기 전망에서도 했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수가 어중간하게 한 채 들어가다 보니까 얘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집들을 정리하고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주택으로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애들,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들 처분하지,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해 똘똘한 한 채 현상, 강남 그리고 서울 수도권 내에 집중이 되는 부분들도 얘기했었는데요. 점점점 이런 세금적인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부분은 하나죠. 내가 필요 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생각하지만, 좀 처분하기 아까운 주택들은 남한테 싸게 팔기보다는 자녀한테 주자, 이런 생각들 가장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증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한테도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무사님, 실제로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동산 증여에 대한 질문 많이 늘어났나요? 네,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중과 등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하자는 움직임이 많고, 아시다시피 2022년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로 이제 인상되고 있음이 확실시 됐잖아요. 그리고 신고세액공제도 10%에서 7%, 5%, 현재는 지금 3%까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리 먼저 증여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문의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에 증여한다라고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시세대로 할지 아니면 시세보다 좀 낮게 할지 아니 시세보다 높게 할지, 이거에 대한 게 의해득실에 따라서 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닐 거고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즉 부동산 평가가액은 그 증여 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르고 있거든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끼리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랑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에 있는 매매 또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없을 때 유사매매 사례가액 내지는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실거래가라고 흔히들 이해를 하는데, 이 실거래가도 지금 현재 시점과 6개월 전까지도 인정해주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실거래가 찍힌 거는 6억이에요. 근데 6개월 전에 5억이 찍혀 있어. 난 5억으로 신고할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했었을 때 시세의 70% 가격으로도 증여할 수 있다던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근거 없는 소문인지 좀 궁금합니다. 근거 없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시가의 70% 정도로 형성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는 말이고,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것은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상가나 빌딩 같은 경우는 일정한 율을 곱해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요. 지난 1월 말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꼬마 빌딩의 기준시가 편법 증여가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돼서 감정평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의도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재산가액을 올리겠다는 의도고요.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기준으로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70%로 증여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거래가가 명확하게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단독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빌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 없기 때문에 70% 정도의 수준에 있는 공시가격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이조차도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거래가 될 때 실거래가들 찍힐 때 보면 시세는 뭐 한 10억인데 간혹 좀 싸게 찍힌 것들 보면 이거 내부자 거래다, 편법 증여다, 뭐 그냥 싸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자 간에 특수관계인 간에서 70% 정도로 해서 그냥 임의로 신고한 거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혹은 고가양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가와 매매가액만큼의 차액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의 형식을 딴 편법도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거래가 찍힌 것들 보면서 좀 시세보다 낮게 찍힌 것들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래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또 반대로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특수관계인의 거래 아니면 혹은 증여 이게 가능한 줄 아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다 된다,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동산 증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부동산을 통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채를 안고, 즉 전세라든지 대출을 끼고서 부채를 안고서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요. 크게는 통으로 증여하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에 대한 증여세 다 나가면 많죠. 근데 부채가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니까 증여세는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 부채를 넘기는 거는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세금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는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세무사님한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요즘 납세자분들이 세미나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올 때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의 세액 효과를 비교해서 저한테 검토를 하려고 가져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좀 사례에 따라서 다른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와 관련된 채무에 관해서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겠죠. 다만 2주택인 경우나 3주택인 경우처럼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실히 세액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증여가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율이 부과된다고 하면, 부담부 증여는 부채 양도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승계받고 그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국세청에선 사후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여부도 조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자면 사실 무조건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아니라 케이스에 따라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상담 사례인데요. 어떤 납세자분이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그 주택 자체에 전세자금이나 대출 금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내 주택을 담보로 너한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서 이걸 부담부 증여를 좀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돼야 되는 채무만 인정하고 있지, 이렇게 사계약에 대한 채무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약간 좀 편법을 쓰려고 하면 결국 이것도 잡힌다. 이런 부분까지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주의점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었는데요. 그러면 일반 증여가 좋은지 부담부 증여가 좋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대출금 이전 없이 증여된 케이스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억 6,500이고요. 세율을 20%로 산정을 했을 때 총 증여세 세액이 4,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대출금이 2억 정도 있을 때 1주택자인 경우 부담부 증여와 증여세를 계산해 봤습니다. 증여세는 2억 6,500에서 채무액 2억을 제외한 증여세 과세가액 6,500에 세율 10% 적용해서 650만 원,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이니까 채무의 유상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서 증여세 65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세 번째는 대출금이 2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주택자인 경우 부담부 증여를 계산해 봤습니다. 증여세는 케이스 2번과 마찬가지로 65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채무의 유상양도 부분이 2억, 그리고 2주택자 중과세율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45% 적용해서 총 납부세액이 6,300 정도 돼서 오히려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그냥 증여하는 경우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덧붙여 볼게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는 방금 전에 세무사님이 이야기한 케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저는 부담부 증여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3억짜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3억을 통으로 증여하는 거냐 아니면 1억 5천 부채를 넘기고서 부담부 증여를 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보다 통으로 하는 게 세금이 좀 더 높다 하더라도 이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주는 편이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채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언젠가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여세를 더 내더라도 통으로 3억을 증여하게 되면 이거는 언제든지 내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세무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컨설턴트라든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지금까지 1편, 2편에 걸쳐서 증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증여세를 상담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는데 행여 이런저런 편법으로 증여세를 안 냈거나 덜 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이 많게는 15년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증여세 덜 냈다고 하더라도 15년 동안 국세청에서는 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컨설팅을 받으셔서 적법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금을 명확하게 내야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을 토대로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 때,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 때가 아니라 15년 안에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세무 전문가와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에 대한 이야기 길게 해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세무 콘텐츠라든지 이런 내용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유튜브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또 한번 세무사님 모셔가지고 세무 콘텐츠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지금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